기도를 마치고 나니 한결 기분이 나아졌지만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였다. 전보다 더 심해진 것도 같았다. 노인은 뱃머리에 판자를 몸을 기댄 채 왼손가락을 기계처럼 자꾸 움직여 보았다. 미풍이 가볍게 일고 있었으나 햇볕이 제법 따가웠다. 작은 줄에 미끼를 새로 달아서 그물 쪽으로 들어 들여두는 것이 좋겠는데 만일 녀석이 이대로 하룻밤을 더 버틸 작정이라면 나도 뭐든지 좀 더 먹어야 하겠는데. 병 속에 물이 거의 떨어질 지경이 되었으니 이 근처에서는 돌고래밖에 잡힐 것 같지가 않은데 오늘 밤엔 날치라도 배 위로 날아들었으면 좋겠지만. 날치를 끌어들일 만한 불이 있어야 말이지. 날치는 날로 먹어도 맛이 좋고 칼질을 할 필요도 없을 텐데. 이젠 나는 최대한의 힘을 아껴야겠어. 놈이 이렇게 클 줄은 정말 몰랐단 말이야. 그래도 저 고기는 내 손에 죽게 될 거야. 그의 모든 위대함과 영광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죽게 될 테지. 노인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더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역경에 잘 견뎌낼 수 있는지를 고기에게 보여주고 말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동안 나를 이상한 노인이라고 소년에게 말했었지. 지금이 바로 그 말을 증명할 때야. 그런데 증명이야 이미 이전에 수천 번 넘게 했지만 지금은 다 무의미한 것 같았다. 노인은 지금 그것을 새롭게 증명해 보려는 것이었다. 기회는 늘 처음처럼 새롭게 왔고 그럴 때마다 노인은 과거의 일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았었다. 녀석이 잠들고 나도 잠이 들어서 사자 꿈이나 꾸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째서 나한테 사자가 중요한 존재로 남은 거지? 늙으니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자, 뱃전에 기대어 쉬자. 그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자. 저 녀석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나는 될수록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오후로 접어들었다. 배는 아직도 천천히 꾸준히 움직이고 있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미풍에 밀려 배는 파도 위를 헤치고 나갔다. 등을 짓누르던 밧줄이 부드러워져서 한결 견딜만해지고 있었다. 그 오후에 낚싯줄이 한 번 더 계속 올라갔다. 그러나 고기는 약간 높은 수면 위로 올라가 계속해서 물을 헤쳐나갈 뿐이었다. 햇볕이 노인의 왼팔과 어깨 위에 앉아있다가 이제는 동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노인은 고기가 북동쪽으로 방향을 돌렸다는 것을 알았다. 노인은 고기가 물속에서 그 멋진 자줏빛 가슴 지느러미를 날개처럼 활짝 펴고 크고 꼿꼿한 꼬리로 어두운 물속을 가르며 나아가는 모양을 그려보았다. 녀석의 눈이 정말로 크더군. 말은 그보다 훨씬 작은 눈으로도 어둠 속에서 무엇이든지 볼 수 있지. 나도 전에 밤눈이 꽤 밝았어. 아주 캄캄한 데가 아니라면 고양이만큼은 볼 수 있었지.
해도 해도 나고 손가락도 꾸준히 움직인 탓에 왼손의 진은 완전히 풀렸다. 그래서 노인은 힘을 왼손에 옮겨 넣기 시작했다. 등 근육을 조금씩 움직여 줄이 살을 파고든 곳을 피해 옆자리로 옮겼다. 고기야, 만약 네가 지치지 않는다면 너도 나만큼이나 이상한 놈인 게야. 노인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곧 밤이 될 것 같아 노인은 다른 일이나 생각해 보려고 했다. 그는 야구리그를 떠올렸다. 노인은 그것을 에스파냐어로 그란리거스라고 말하는 편이 더 실감나서 좋았다. 노인은 뉴욕 양키즈 팀과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팀이 시합 중인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이 벌써 이틀째인데 아직 시합의 결과를 모르고 있다니. 그러나 내일에 신념을 가져야지. 발뒤꿈치 뼈가 아픈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시합을 해내는 위대한 디마지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말이다. 발뒤꿈치의 뼈에 타박상이란 것은 어떤 병일까? 우리는 그런 병은 안 걸리는데 그건 싸움닭에 박차를 사람 발뒤꿈치에 박은 것만큼 아플까? 나는 싸움닭처럼 세발톱 다는 아픔을 견디거나 한쪽 또는 양눈이 빠지고도 계속해서 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은 훌륭한 새나 짐승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저 컴컴한 바닷속에 있는 고기가 되고 싶다. 상어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상어가 오면 이제 너나 나나 볼장 다 본다.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디마지오라면 내가 지금 이 녀석과 겨루고 있는 것만큼이나 오랫동안 저 고기와 싸울 수 있을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물론 그럴 거야. 그는 젊고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한때는 어부였다고 하니. 그런데 뼈 타박상이란 것이 그렇게도 아픈 병일까? 모르겠다. 나는 아직까지 뼈가 아파본 적이 없으니까. 해가 지자 노인은 자신에게 좀 더 자신감을 불어넣으려고 카사블랑카에 있는 술집에서 사이안 피고 출신의 흑인 장사와 팔씨름하던 일을 상기했다. 그때 그들은 테이블에 분필로 줄을 긋고 그 위치에 팔꿈치를 올려놓은 채 팔을 꼿꼿이 세웠다. 그리고 서로 손을 움켜잡고 하룻밤 동안 서로 상대방의 손을 테이블 위에서 넘어뜨리려고 애썼다. 돈을 거는 사람이 많아 석유 등전 불빛 아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들락날락 거렸다. 그는 그 흑인의 팔과 손,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처음 8시간이나 지나자 심판이 잠을 잘 수 있도록 4시간마다 심판을 바꿨다. 두 사람의 손톱 밑에서 피가 나왔지만 서로 상대방의 눈과 팔만 쳐다보면서 꼼짝 안 했고 돈을 건 사람들이 초조한 심정으로 방을 들락거리며 높다란 의자를 벽에 기대어 놓고 거기에 앉아 시합을 지켜보았다. 판자 벽은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그 벽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그 흑인의 그림자는 엄청나게 커서 미풍이 불어 등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의 그림자도 나란히 흔들렸다.
밤새도록 승부는 결정이 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흑인에게 럼주를 먹이고 담배를 물려주었다. 술을 마신 다음 흑인은 사력을 다해 안간힘을 쓰더니 마침내 노인을, 아니 그때는 노인이 아니라 산티아고 선수의 손을 거의 3인치가량 눕혔다. 그러나 그도 죽을 힘을 다하여 다시 손을 세웠다. 그때 노인은 잘생기고 훌륭한 체격을 가진 이 흑인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새벽이 되자 돈을 건 사람들이 무승부 판결을 원했지만 심판이 이를 거부하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때부터 그는 힘을 쓰기 시작해 흑인의 손을 점점 아래로 꺾어버렸고 마침내 그 손이 테이블에 닿게 만들었다. 결국 시합은 일요일 아침에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에 끝이 났다. 그때 대부분 돈을 건 사람들은 부두에 가서 설탕 부대를 지거나 아바나 석탄 회사에 나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무승부 선언을 청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않았다면 다들 시합이 끝까지 가기를 원했을 것이다. 여하튼 노인은 그때 그 사람들이 일하러 가야 할 시간이 되기 전에 시합을 끝냈다. 그 일이 있은 후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를 챔피언이라 불렀고 봄에는 서력전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합에 돈을 많이 걸지 않았고 첫 시합에서 사이안 피고에서 온 흑인을 꺾어 놓았기 때문에 누구든 쉽게 노인을 이길 수 없었다. 그 후 그는 몇 차례 더 시합을 하고 다시는 시합을 하지 않았다.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었지만 이런 시합이 고기잡이를 해야 하는 오른손에는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왼손으로 몇 번 시합을 해본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왼손은 그를 배신해 요구한 대로 주지 않았으므로 노인은 자신의 왼손을 믿지 않았다. 따뜻한 햇볕을 쬐면 손이 좀 나아지겠지. 밤에 추워지지만 않는다면 쥐가 다시 나지는 않을 거야. 노인은 오늘 밤엔 또 어떤 일이 생기려나 생각했다. 비행기 한 대가 노인의 머리 위를 지나 마이애미 쪽으로 날아갔다. 그 그림자에 놀라 한 무리의 날치떼가 뛰어올랐다. 날치가 저렇게 많은 걸 보니 틀림없이 돌고래가 있겠어. 그는 고기를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낚싯줄을 잡아당겨 보았다. 그러나 끊어질 듯 팽팽해진 줄은 부르르 떨면서 물방울을 튕길 뿐 끔찍도 하지 않았다. 배가 느린 속도로 전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은 비행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기분이 이상할 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저렇게 높은 곳에서 바다가 어떻게 보일까? 너무 높이 날지만 않는다면 거기도 잘 볼 수 있을 거야. 나도 비행기를 타고 200길 정도의 고도로 천천히 날면서 고기들을 보았으면 좋겠다. 거북잡이 배에서 돛대 꼭대기에 가늠대에 올라가 보기도 했었는데 그만 높이에서도 보이는 것이 썩 많았었지. 돌고래는 진한 녹색으로 보였고 줄무늬며 자줏빛 반점 고깃대가 헤엄쳐 나가는 것도 죄다 볼 수 있었어. 어째서 깊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자줏빛 등에다 대개는 자줏빛 무늬나 반점을 가지고 있을까? 돌고래는 사실 황금빛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이지만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이를 먹을 때는 마치 마을린처럼 배에 자줏빛 줄무늬가 나타나거든. 고기가 화나서 그런 걸까? 아니면 한껏 속력을 내서 달리기 때문일까? 날이 어두워지기 직전이었다. 조그만 섬처럼 큰 모자반류의 해초가 해면 가까이 떠올라 흔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누런 담요 아래에서 마치 바다와 누군가가 사랑을 주고받는 듯 했다.
막 그 지점을 지날 때 작은 낚싯줄에 돌고래 한 마리가 물렸다. 처음 그놈을 본 것은 돌고래가 공중으로 뛰어오르면서 마지막 햇빛의 금빛으로 빛나던 모습이었다. 놈은 공중에서 사납게 몸을 푸드덕거렸다. 겁에 질린 돌고래는 고개 비행을 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뛰어날랐었다. 노인은 고물 쪽으로 조심조심 옮겨가서 몸을 웅크리고는 오른손과 팔로 큰 줄을 잡고 왼손으로는 돌고래를 끌어당겼다. 끌어들인 줄을 왼발로 잡아가며 줄을 당겼다. 고물 가까이까지 끌려오자 돌고래는 거의 절망적으로 뛰어오르면서 날뛰었다. 노인은 고물 너머로 몸을 내밀어 자줏빛 반점이 어린 금빛 고기를 들어서 그대로 배에 던져 넣었다. 낚시를 성급히 물어뜯느라 턱이 발작적으로 움직였다. 길고 널쩍한 몸뚱이야 꼬리가 뱃바닥을 세게 쳐댔다. 노인은 그 번쩍이는 금빛 머리를 향해 몽둥이를 내리쳤다. 돌고래는 잠시 몸을 발발 떨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노인은 돌고래로부터 낚시를 빼낸 뒤 그 줄을 다시 정어리를 매달아서 물에 던지고 뱃머리 쪽으로 돌아갔다. 왼손을 씻어 바지에다가 닦은 다음 무거운 밧줄을 왼손으로 옮기고 오른손을 바닷물에 씻었다. 그 사이 해가 수평선 너머로 잠기는 모습과 굵은 낚싯줄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저 아래에 있는 고기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구나 하고 노인은 중얼거렸다. 그러나 손에 와 닿는 물결을 보니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고물의 노 두 개를 가로질러 묶어 놓으면 밤새 지쳐서 속력이 더 느려지겠지. 하지만 녀석은 오늘 밤도 끄떡없을 거야. 물론 나도 그래. 조금 더 있다가 돌고래의 내장을 빼야겠다. 살 속의 피를 간직해서 싱싱하게 말이야. 그런 다음 돌고래의 칼질도 하고 노도 묶어두자. 지금은 그냥 조용히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거야. 해질녘엔 고기를 다루기가 어려운 법이니까. 노인은 바람에 손을 말린 후 다시 줄을 잡고는 될 수 있는 대로 몸을 편한 자세로 하려고 애썼다. 그는 배전에 몸을 기대 뱃머리 쪽을 젖혀서 뱃머리 쪽으로 젖혀서 그냥 낚싯줄을 잡고 앉아있는 것보다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도록, 즉 고기가 끌기 힘들도록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걸 또 하나 배우는구나. 어떤 상황이든 방법이 있기 마련이지. 그런데 저 녀석은 미끼를 물었을 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지 않나? 덩치가 크니까 먹는 양도 많을 텐데. 나는 다랑어 한 마리를 다 먹었고 내일은 돌고래를 먹으려고 하는데 차라리 조금 있다가 내장을 빼낼 때 좀 먹어둘까? 노인은 돌고래를 도라도라고 불렀다. 물론 다랑어보다는 먹기 힘들겠지만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겠어. 고기야 좀 어때? 난 기분이 괜찮은 편이다. 왼손도 많이 나왔고 게다가 하룻밤 하룻낮 동안 먹을 것도 생겼지. 어디 너 혼자 계속해서 배를 끌어보려무나. 사실은 전혀 괜찮지가 않았다. 등에 메고 있는 낚싯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고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이제는 그런 고통이 아픈 정도를 지나 무감각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었어. 노인은 자신을 다독거렸다. 오른손에 상처가 좀 났을 뿐이지 왼손의 쥐도 다 풀렸는걸. 두 다리도 성하고 또 식량 문제라면 내 편이 훨씬 유리하지 않은가? 날이 어두웠다. 9월에는 해가 떨어지자마자 날이 금방 어두워졌다. 노인은 뱃머리 쪽 낡은 뱃전에 기댄 채 될 수 있을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편히 쉬려고 애썼다. 첫 별이 떴다. 노인은 그 별의 이름이 리겔성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그 별이 보이기 시작하면 곧 다른 별들도 모두 자기의 친구가 되리라고 생각했다.